이번에 공유해주신 자료 2008년 조지 W. 부시랑 블라디미르 푸틴의 마지막 정상회담 대화록 분석인데 와, 저 진짜 흥미롭게 읽었어요. 뭐랄까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딱 돌아가서 앞으로 한 15년 동안 벌어질 일들 예고편을 미리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달까요? 정말 그렇죠. 2008년 4월 러시아 소치에서 열렸던 이 회담이 그냥 단순한 만남 이상이었어요. 맞아요. 두 정상의 임기 마지막 만남이기도 했고 또 2001년에 부시가 푸틴 눈을 보고 그의 영혼을 들여다봤다. 뭐 이렇게 말했던 첫 만남 이후로 7년이나 흐른 뒤였으니까요. 그 사이에 세상이 정말 많이 변해 있었죠. 네, 자료를 보니까 당시 두 나라의 분위기가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더라고요.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이랑 이라크 전쟁 두 개의 발이 묶여 있었고 결정적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문에 금융위기 전조가 보이던 어떻게 보면 힘이 좀 빠지고 있던 시점이었잖아요. 반면에 러시아는 뭐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나들던 시절이었거든요. 와, 그 덕분에 8년 연속으로 경제가 성장하면서 자신감이 그냥 하늘을 찌르고 있었죠. 특히 푸틴이 이 회담 1년 전인 2007년 뮌헨 안보회의에서 더 이상 미국이 세계의 유일한 주인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소위 단극체제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한 직후였어요.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이 회담은 그냥 뭐 작별 인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감이 붙은 러시아가 미국한테 새로운 규칙을 통보하는 자리, 뭐 그런 느낌이었던 셈입니다. 그렇군요. 그런 배경을 알고 대화록을 보니까 두 사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더 날카롭게 느껴지네요. 그럼 오늘날의 국제 정세를 미리 보여주는 것만 같았던 그 당시의 경고와 균열의 조짐들, 그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역시 우크라이나랑 조지아의 나토 가입 문제예요. 이 회담 바로 직전에 루마니아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 미국이 두 나라의 나토 가입을 엄청나게 밀어붙였거든요. 제가 이 자료 읽으면서 제일 놀랐던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이었어요. 푸틴의 경고가 너무너무 구체적이고 노골적이어서 와, 소름이 돋을 정도였거든요. 우크라이나는 국가도 아니다. 이런 말까지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푸틴이 아주 직설적으로 말해요. 조지, 우크라이나는 심지어 국가도 아니라는 걸 당신도 이해해야 한다고요. 세상에.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영토의 상당 부분은 소련 시절에 러시아나 뭐 폴란드 같은 데서 떼어다 붙인 말 그대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나라라고 주장을 하죠.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인데 이게 그냥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나름의 논리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럼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해요. 우크라이나에 1,700만 명의 러시아계 조민이 살고 있다. 크림반도는 90%가 러시아인이다. 이런 점을 강조하죠. 아, 심지어 당시 우크라이나 여론조사에서 국민 70%가 나토 가입을 반대한다는 데이터까지 언급하면서 만약 나토가 가입을 강행한다면 우크라이나는 존재하기를 멈출 수도 있다. 즉, 나라가 쪼개질 수 있다는 엄청난 경고를 합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2008년에 했던 그 경고가 십수년 뒤에 크림반도 병합, 돈바스 전쟁, 그리고 전면전으로 글자 그대로 현실이 됐다는 거잖아요. 네. 이건 뭐 예언 수준인데요. 이런 멱살잡이 수준의 경고에 부시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네요. 네, 푸틴의 주장에 대해 토론하는 대신 당신이 나토 회의에 직접 와서 이런 말을 할 용기가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화제를 돌려버려요. 사실상 당신이 뭐라고 하던 우리는 우리 갈 길 가겠다는 선언처럼 들리는 대목이죠. 듣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완전히 무시당했다고 느꼈겠네요. 그리고 이런 팽팽한 긴장감이 조지아 문제로 넘어가면서는 한층 더 노골적으로 변하더라고요. 네, 조지아 문제에서 푸틴의 경고는 더 구체적인 군사 시나리오로 이어져요. 당시 조지아에는 나모세티아랑 아파지아라는 친러시아 분리주의 지역이 있었는데 푸틴은 조지아가 나토 가입이라는 보험만 믿고 이 지역들을 무력으로 통합하려 될 거다. 이렇게 우려했어요. 나토가 군사적 우산을 펼쳐주면 그들은 즉시 군사작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콕 집어서 말하죠. 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나토 가입이 오히려 무력 사용의 유혹으로 작용할 거라는 주장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놀랍도록 빨리 나타났어요. 이 대화가 있고 불과 4개월 뒤인 2008년 8월 8일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날이었죠. 조지아가 정말로 나모세티아를 침공합니다. 세상에 푸틴의 시나리오 그대로네요. 네, 러시아는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 개입했고 5일 만에 조지아 군대를 격파했습니다. 나토는 아무런 실질적인 도움도 주지 못했고요.
결국 조지아는 영토의 20%를 잃게 됐죠. 와, 특히 이 자료에서 인상적인 장면이 있는데 푸틴이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두씨한테 전쟁 시작을 직접 통보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미국에 끌려다니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하겠다는 의지를 전 세계에 보여준 상징적인 순간이었죠. 아, 우크라이나랑 조지아 문제만 봐도 당시 두 정상의 시각차가 얼마나 넘을 수 없는 벽이었는지 느껴지네요. 자료를 보니까 이런 뿌리 깊은 불신이 유럽의 심장부에서 벌어지던 또 다른 갈등, 바로 미사일 방어, MD 문제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MD 논쟁은 당시 미러 관계의 가장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미국이 폴란드랑 체코에 미사일 요격 기지를 건설하려고 했는데 명분은 이란 같은 불량 국가의 미사일로부터 유럽을 보호한다는 거였죠. 하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겠죠. 뭐 지도만 봐도 그 미사일 기지들이 모스크바를 겨냥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당연하죠. 여기서 푸틴이 아주 흥미로운 제안을 해요. 정말 이란을 겨냥한 거고 러시아의 위협이 안 된다면 그걸 증명해 보이라는 거죠. 어떻게 증명하려는 거죠? 러시아 장교들을 그 기지에 상주시켜서 매일, 매순간 모든 것을 감시할 수 있는 완전한 접근 권한을 달라. 이런 파격적인 요구를 합니다. 아, 투명성을 보장한다면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긴 거네요. 그런데 부시의 반응은 더 예상 밖이었어요. 투명성을 넘어서 아예 공동 운영까지 제안했으니까요. 대화 내용만 보면 오히려 합의점을 찾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겉보기엔 그렇죠.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가 있었어요. 푸틴이 안보의 불가분성이라는 개념을 꺼내들거든요. 안보의 불가분성? 좀 어렵네요. 네,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나의 안전이 너의 불안을 대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에요. 아, 한쪽이 완벽한 방패를 가지게 되면 다른 쪽을 완전히 무력해지니까 그 균형 자체가 깨져버린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미국의 MD 체계는 냉전 시대부터 핵전쟁을 막아온 상호 확증 파괴, 즉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는 공포의 균형을 깨뜨린다는 거죠. 미국이 이 방패 뒤에 숨어서 자신들이 무적이라고 느끼는 순간 어떤 일이든 저지를 수 있게 돼서 세계가 더 불안정해진다는 게 푸틴의 논리였습니다. 일리가 있네요. 사실상 새로운 군비 경쟁을 시작하겠다는 협박처럼 들리는 경고도 있었다면서요. 아주 직접적인 경고로 하죠. 솔직히 말해서 당신들이 수십억 달러를 들여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걸 무력화시킬 새로운 공격 무기를 만드는 게 훨씬 간단하고 저렴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와, 세게 나오네요.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러시아는 이후에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신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되죠. 결국 이 회담에서의 약속은 아무 의미가 없었군요. 미국이 폴란드랑 MD 협정을 체결해버렸고 러시아는 즉각 반발했죠. 네, 러시아는 폴란드 바로 옆에 있는 자국 영토 칼리닝그라드에 핵탄두 탑재라 가능한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폴란드나 체코는 물론이고 독일까지 사정권에 들어오니까 유럽 동맹국들이 엄청난 불안에 떨었고 결국 다음 해인 2009년에 새로 출범한 오바마 행정부가 이 계획을 전면 취소하게 됩니다. 아, 이 MD 논쟁은 겉으로는 미국이 계획을 철회하면서 러시아가 이긴 것처럼 보였지만 그 과정에서 양측의 불신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깊어졌죠. 이런 군사적 긴장감과 군비 경쟁의 위협은 자연스럽게 인류의 생존이 걸린 문제, 바로 핵무기 감축 논의로 이어지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당시 2010년에 만료될 예정이던 전략무기 감축 협정 스타트의 후속 협상이 시급한 과제였어요. 여기서 푸틴이 우발적인 핵전쟁의 위험성을 설명하기 위해 아주 소름 돋는 예를 하나 듭니다. 그 6분 이야기 말씀이시죠? 저도 그 부분을 읽고 정말 아찔했어요. 네, 푸틴이 말하길 만약 노르웨이 앞바다에 있는 미군 잠수함에서 모스크바를 향해 미사일을 쏘면 도달 시간이 단 6분이라는 겁니다. 6분이요? 네, 6분 안에 그게 진짜 공격인지 아니면 시스템 오류인지 판단하고 보복 공격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6분이라니요? 양치질 한번 하기도 빠듯한 시간이잖아요. 그 압박감 속에서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할 리가 없죠.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죽음의 손, 데드 핸드 같은 최후의 날 자동 보복 시스템을 가동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만약 핵공격으로 지휘부가 전멸해도 컴퓨터가 자동으로 핵미사일을 발사하는 시스템인데 이게 오작동이라도 일으키면 인류가 공멸할 수 있는 끔찍한 시나리오죠.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부시도 이 위험성에는 공감했죠. 다행히 이 부분에서는 두 정상의 의견이 일치했어요. 부시도 누군가를 그렇게 극단적으로 짧은 대응 시간 속에 몰아넣고 싶지 않다. 그것은 끔찍한 실수의 가능성을 만든다면서 깊이 공감했어요. 아, 다행이네요. 이런 공감대가 바탕이 돼서 2010년에 뉴스타트라는 새로운 핵군축 협정이 체결될 수 있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협정마저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인 2023년에 러시아가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지금은 효력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과거의 합의가 현재의 갈등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까 참 안타깝네요. 그런데 이 핵무기 논의에서 정말 중요한 현재의 지정학적 구도를 암시하는 대화가 나오더라고요. 바로 중국에 대한 언급입니다. 아주 예리한 지적이세요. 2008년 당시만 해도 미국과 러시아는 같은 편이었습니다. 적어도 중국 문제에 있어서는요. 두 정상 모두 중국이 핵 군축 협상에 참여하지 않고 군사력을 키우는 게 미래에 매우 위험해질 수 있다는데 완전히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180도 바뀌었잖아요. 완전히 바뀌었죠. 자료 뒷부분에도 나오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미국이 러시아한테 중국 좀 설득해서 협상 테이블에 데려와 달라고 부탁하는 상황이 됐어요. 하지만 푸틴의 대답은 차갑습니다. 필요하면 당신들이 직접 설득하라고요. 그 15년 사이에 러시아와 중국이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가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더 복잡한 건 트럼프 같은 인물은 아예 북한이나 다른 핵 보유국들까지 전부 군축회담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이죠. 이건 사실상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야만 가능한 이야기라서 맞습니다. 2008년의 대화가 미래의 씨앗이었다면 지금 우리는 그 씨앗이 자라나서 만든 복잡한 숲 속에 서 있는 셈입니다. 오늘 이렇게 2008년의 대화록을 쭉 훑어보니 정말 지난 10여 년간 벌어진 국제분쟁의 청사진을 미리 들여다본 듯한 기분이 드네요. 우크라이나 전쟁, 조지아 전쟁, 신냉전 구도, 핵군축 협정의 붕괴까지. 이 회담을 되돌아볼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게 소통의 실패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 실패가 아니었다고요? 네. 오히려 너무나도 솔직하고 명확하게 소통했죠. 이 회담의 본질은 서로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세계관의 정면 충돌을 확인한 자리였다는 데 있습니다. 푸틴은 재부 상한은 러시아가 용납할 수 없는 레드라인을 분명하게 제시했고 미국은 여전히 냉전 승리 이후의 단극체제라는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경고음은 분명히 크게 울렸지만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결론이네요. 저희는 오늘 이 흥미로운 자료에 담긴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서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앞서 이야기했던 유럽 미사일 방어, MD-기지 건설 계획, 결국 2009년에 미국이 취소했다고 했잖아요. 자료에 따르면 당시 미국의 공식적인 취소 이유는 이란이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과연 그게 진짜 이유의 전부였을까요? 아니면 칼리닝그라드에 미사일을 배치하겠다는 러시아의 강경한 위협과 그로 인해 겁을 먹은 유럽 동맹국들의 압박에 뒤늦게 백기를 든 결과였을까요? 거대한 지정학적 담론의 이면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현실적인 계산들이 숨어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